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댓글을 좀 봤는데 마이크 바꾸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잘 들린다. 깨끗하다." 이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 뭐든지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계속 우리가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인프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디 좀 수소문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좀 구매했어요. 좀 돈을 들여 가지고. 진작에 할 걸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주식시장 좀 얘기도 해 드리겠지만, 또 오늘도 저희 회사로 또 연락이 온 게 또 억대 뭐 이렇게 저를 사칭한, 정말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막 억 단위예요. 억 단위로 이렇게 상해 당했다는 분들이 계시고, 아까도 라이브 할 때 저를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염 교수님 밴드 어딘가요?" 밴드도 아니지만 저는 증권사 직원입니다. 교수가 아니고.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의심을 해 주세요, 꼭. 예. 저를 믿지 마시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돈을 달라거나 어디 밴드에 "내가 종목 주겠다." 예, 호칭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LS증권 소속인데, 거기 그 밴드에서 이렇게 사기당하신 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움증권 뭐 계좌를 쓰라는 막 그런 얘기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경쟁사 그걸 쓴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무튼 좀 다시 한번 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계속 반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계속 발생해서 좀 걱정도 되고 좀 큰일인데, 어쨌든 좀 각별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칭에 저를 사기치고 사칭하는 그런 쪽에 좀 주의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요 그림이 나와 있지만 뭐 미국장은 요걸로 끝 요 얘기로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미국 마감 시황하고 엔비디아 하락했는데 구글은 올랐고, 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역대급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12월 어떻게 대응하자, 그다음에 전성비 얘기 있습니다. 이제 구글이 지금 대단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당신의 포트에 오늘 이 보고서 되게 좋더라고요. 당신의 포트에 인프라가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SK 이터닉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고 해답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시대에 자동차 얘기, AI 버블 논쟁, 반도체, 구글 모멘트 이것도 반도체, 그리고 코미코 디지털 대성 NC죠. 죄송합니다. NC소프트, 예, 동진세미캠, 셈CNS, 공신은 GNC에너지, 또 SK이터닉스 공시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지금 젠슨항도 이거를 뭐 태어난 척하지만 사실 구글이 위협적인 거 사실이에요. 이게 주가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차이도 많지가 않아요. 예. 세계 시총 1등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세면 엔비디아를 제치고 구글이 1등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이. 그 정도로 무서운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증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우가 많이 올랐고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서 그렇고요. 나스닥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S&P 500, 나스닥 올랐고 S&P 500 올랐는데, 반도체는 간신히 강보합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년물 국채 금리 떨어졌고 달러 좀 떨어졌고요. 환율도 많이 다행히 환율이 많이 꺾였어요. 이제 국제 유가는 마이너스 1.44%, 예, 급락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캐비넷 시시라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달 크리스마스 전에 그 연준 의장으로 선임이 될 거래요. 그래서 내년 5 월에 이제 아마 임기를 맡을 텐데,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친인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준을 장악을 하겠죠. 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 같고, 이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알파벳 올랐고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요. 그다음 미국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호재예요. 경제 지표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더 하겠죠. 그래서 화요일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 연준 인사 교체 소식에 이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 발표 기대감과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헤셋, 햇시신지 햇셋인지 하면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좀 나왔고,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확률은 83%. 이게 무슨 널뛰기예요. 40%로 떨어졌다 다시 80%로 올라가고, 아주 널뛰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오늘도 달렸습니다.
이 1.5% 추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메타가 구글의 AI 칩인 TPU 있죠. 어제 많이 설명드린.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칩은 TPU, 엔비디아가 만든 건 GPU. GPU는 범용 칩이고 TPU는 AI만 할 수 있는 칩이에요. 구글에서 만든. 근데 요 칩을 아마 메타가 투자할 거다. 예. 사용할 거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는 엔비디아 모습이 나왔고, 이 구글은 좋았죠. 주요 경제 지표들은 부진했고, 뭐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ADP 민간 고용 지표 감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올랐지만 근원 물가가 좀 예상보다 낮았어요. 이것도 호재였죠. 9월 소매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 0.4% 하회했습니다. 3일간 이어진 증시 상승에도 주요 지수는 그래도 11월은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지만 미국 증시는 잘 쉬었다. 11월. 예, 7달 연속 올랐으니까 한 달 정도 쉬는 거는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는 열리고, 오늘 밤에는, 내일은 휴장 들어갑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장. 사실상 이번 주는 오늘이 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밤에 열리는.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우리 업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요새 이제 이 이슈가 크니까 반박을 했어요. 구글의 성공은 기쁘다. 예,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구글도 써요. 엔비디아 GPU를 쓰니까. 예, 엔비디아는 업계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구글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ASIC 주문형 칩보다 당연히 성능 뛰어납니다. 범용 칩이고 비싸기도 하고. 엔비디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가동하는 거죠. 그걸 버리기도 어렵고. 근데 구글은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생태계를. 그래서 구글은 구글 내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구글도 뭐 우리 엔비디아 것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들에 미치는 2차적 영향이 더 우려된다. 그들이 엔비디아 칩만 아니라 구글 TPU를 또 써버린다면, 자체 칩까지 채택하면 엔비디아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걸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공급 부족을 상승 여력 크다 이랬고요. 메모리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도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좀 마이크론도 빠졌지만 주가 하락은 어쨌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DDR5 D램 공급 부족, 요거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랑도 대동소이하니까 마이크론을 좋게 보는 건 삼성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극심한 공급 부족이래요. 현재의 자본 지출 규모로는 이러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PC도 메모리 재고가 낮다고 하고요. 수분기 동안 메모리 가격은 가파른 상승. 그러니까 아까도 하이닉스 사야 됩니까? 삼성은 이제 어떡할 거야? 이 고민들이 많으신데, 뭐 하락하면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가져가야 된다. 이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2.59% 빠졌고, 이유는 설명드렸습니다. 알파벳은 반대로 요새 계속 오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사인데 UBS가 분석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했어요. 수혜 받을 거다. 반도체 투자 확대. 테슬라는 판매가 안 좋았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 견조합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로 또 올랐고요. GM이 많이 올랐어요. 아베크롬비앤 피치는 미국의 유명한 의류 회사죠. 네, 홀리스터라는 브랜드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게 아베크롬비앤 피치는 요 브랜드는 오히려 안 좋은데 이 홀리스터 브랜드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나이키 갭도 올랐고, 노보노디스크 오랜만에 올랐어요. 2형 당뇨병. 그러니까 노보노도 반격은 할 거예요. 지금 일라렐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 나가니까. 노보노도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미 빠진 만큼 빠졌고 반격은 남아있죠. 근데 다행히 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차세대 비만 치료제 효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일라렐리도 같이 올라갔고 머크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좋았고, 오늘 미국과 한국은 비슷하죠. 제약주의 날. 그리고 한국은 특히 2차 전지가 특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슈는 큰 거는 뭐 여기 미국 증시에 다 담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황부터 코스피가 역대급 실적 모멘텀 시작된다. 한마디로 이제 KB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이 내년에 무려 43%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 강력한 이 실적 모멘텀이 향후 이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은 이제 원래는 지난 15년 동안 100에서 24조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299조, 내년에 441조 점프합니다.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죠?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상법 개정 1단계 지금 통과했죠. 상법 개정 1라운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시장 정책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거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남아있고 2라운드 산업 정책으로 이제 뭐 민간 성장 펀드 같은 거죠. 3단계는 이제 12월부터 자본을 좀 투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12월부터 이제 그러니까 2단계는 산업 정책 AI 중심으로 새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펼치고 3단계가 요 돈을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이제 직접 지분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대요. 기업들에. 이건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마치 미국처럼 하겠다는 거죠. 또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일단 이제 미국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인 거죠. 3차 상법 개정안도 자사주 소각을 1년 내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다 의무 소각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답니다. 이사 개인한테. 예.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예. 이런 정부 의지, 코스피의 이익 상승 요까지 겹쳐서 특히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전력 3사의 기여도가 100조 원이나 된대 플러스. 전체 증가의 70%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대한 거죠. 그러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받을 때가 기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버블 액츄얼리,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좀 빗대서 제목을 쓰신 것 같고요. AI 전체 투하 자본 이익률이 하락해도 기업들은 지금 쩐의 전쟁 안 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픈 AI가 여기서 이제 투자 안 합니까? 그냥 구글이 저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구글 못 쫓아가. 그만합시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우리 AI 하지 맙시다.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멈출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멈추면 그냥 이제 없는 거예요. 제로로 가는 거죠. 그 기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는 해야 될 거고 과잉 투자가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해요. 과잉 투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냥 패배를 승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빅테크가 회사채 발행한 거 우려되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런 회사채 발행은 있었고 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판단은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 공급 언제 늘까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공급 내는 거 27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저도 뭐 무한 반복하는 얘기지만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은 없다. 외국인 투자 패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사예요 지금은. 이유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내년에 다 완판돼서 이제 가격이 올라도요 뭘 대응하기 어렵고 HBM 비중이 너무 높은데 또 엔비디아 비중이 높고 삼성은 좀 유연하죠. 이게 약점이었는데 어쨌든 HBM 비중은 낮고 범용 디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여기 가격이 그냥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고 파운드리 기대되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을 조금 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요. 하이닉스에 비하면. 지난 5년 동안 하이닉스가 한 주가가 몇 배 올랐더라? 한 300% 400% 올랐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60%밖에 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그것도 좀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선주는 훨씬 못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이 우선주를 많이 삽니다. AI 수요는 앞으로도 견조할 거고 그래서 반도체 비중 낮추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죠. 장비주도 괜찮다. 소부장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 좋은 건 이게 저랑 이게 생각이 일치해요. 업종 보는 건 저는 반도체가 1순위지만 2순위를 저도 바이오로 보거든요. 예. 우리나라 시총 2등이고. 그래서 근데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엄청 하고 있대요. 매출액 대비 43%로 빅테크 29%보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제약회사들이 투자하는 거는 걱정 안 하고 왜 빅테크가 투자 많이 하는 건 왜 걱정을 할까요? 그죠? 아무튼 미국 제약사들은 투자를 엄청 하는데 특허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막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특허 이 기술을 사갑니다. 막 조 단위로 사가죠.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에서 미국 제약사 비중은 2010년대 중반 38%에서 2020년대 46%.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수출하는 거는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 주가가 고점에서 반락했지만 빅파마, 제약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바이오가 신고가. 오늘도 바이오가 그래서 강했던 거죠. 바이오를 한 축으로 꼭 놓으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는 이렇게 적절하게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자, 12월은 지수 상승 기대보다는 저도 비슷해요. 뭐 12월이 막 4,200 넘고 이거보다는 11, 12월은 기간 조정. 오히려 괜찮아요. 기간 조정에서 거래를 쫙 말려주면 종목들 안정감 찾으면서 이게 지수 오르면요. 가는 것만 가요. 오히려 여러분들 더 피곤해요. 그죠? 느끼셨죠? 삼전 닉스 없으면 왕따. 4천 갈 때. 그랬죠? 예. 근데 오히려 이들이 빠지니까 빠지고 좀 지지부진하니까 막 다른 게 가죠. 시장의 안정감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너무 오르는 것도 별로고 너무 내리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적절하게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바닥 다지면서 종목 장세, 내가 갖고 있는데 못 올랐던 소외주가 막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뭐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1월 되면 또 위가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위는 열겠죠. 열 텐데 반도체가 당분간 쉬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다른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 장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중 금리 인하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아마 3번 정도 할 거예요. 삼성전자 자본 지출은 이제 연간 50조 원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었지만 늘리긴 하겠죠. 예. 워낙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소부장 좋을 것 같고 헬스케어 업종 시총은 우리나라 2등. 헬스케어 괜찮고 바이오가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자, 그리고 KB의 김일호 연구원님이 이제 구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줬어요. 구글 제미나이 3 저도 매일 쓰지만 자체 TPU를 100% 활용했어요. 아니 엔비디아를 안 쓰고 저렇게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아니 어떻게 엔비디아 칩을 안 썼는데 저렇게 잘하지? 오픈 AI 챗GPT보다 지금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구글 TPU 대단하다. 엔비디아 없어도 돼. 브로드컴 그래서 이게 설계해 준 업체니까. 그래서 막 주가 급등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자사 GPU가 앞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칩 한 개일 때 칩과 칩을 하나씩 비교하면은 엔비디아가 앞선대요. 근데 수만 개를 연결해서 하는 수십만 개를 반도체를 클러스터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글은 TPU 파드를 연결하는 독자 기술이 있어요. 구글도. 엔비디아도 칩이 있죠. 72개를 연결해요. 이걸 렉으로 만들어서 이걸 스케일업이라 그러고 스케일아웃은 그 서버를 또 수백 개로 연결합니다. 스케일아웃. 여기서 이제 서로 연결해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게 NVLin크인데 그게 속도가 1.8 테라바이트래요. 근데 구글은 13 테라바이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구글이 성능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 개를 합치니까. 이게 OCS 기술이래요. 강화 계산 스위치라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묶어서 학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게 충격적인 거죠. 구글의 완전 풀스택 AI 전략. 어떻게 하냐면요. 7개 핵심 계층이 있어요. 이 구글이 하는 거예요. 자체 칩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갖고 있죠. 토지 건물 냉각 100% 직접 소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요. 클러스터 운영하는 시스템. 컴파일러와 프레임워크는 좀 내용이 어렵죠. XLA, JAX, 패스웨이. 요거는 제가 AI한테 물어봐서 써본 겁니다. 컴파일러는 뭐냐면 사람이 작성한 그 프로그래밍 코드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막 코딩 막 이 외계어들. 저도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번역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구글의 XLA라는 이 컴파일러가 있어요. 이게 TPU 있잖아요. 구글 칩에 맞춰서 코드를 최적화해서 이제 기계어를 번역해 줘요. 그럼 완전히 속도가 빠르겠죠. 프레임워크는 뭐냐면은 미리 만든 도구예요. AI를 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코딩하는 거 머리 아프잖아요. 프레임워크를 이미 갖추고 있으면 여기다가 뭐 엔터만 치면 얘가 설계도 해 주는 거죠. 구글 패스웨이라는 게 바로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구글에. 요게 수십만 개의 TPU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조율해 가지고 대규모 학습을 해 준대요. 이 프레임워크에 넣으면 알아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TPU, 이 XLA, 컴파일러, JAX 그리고 패스웨이까지 요 프레임워크까지 모두 자체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엔비디아 말고는 없는 거죠.
해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도 직접 다 하고 있고 찰떡궁합으로 맞아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굳이 엔비디아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TPU만으로도 압도적인 경쟁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제미나이 갖고 있죠. 제미나이는 엔비디아가 못 갖고 있는 거죠. 학습 서빙 인프라 요거 갖고 있죠. 기존 생태계 갖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엔비디아가 진짜 너무 엔비디아가 아니라 구글이 너무 멋져 보이죠. 네. 구글이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근데 이 방식으로 지금 엔비디아는 이 구글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성능을 내주니까 시장이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글은 이걸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크다고 보거든요. 검색, 지메일, 유튜브, 지도, 안드로이드. 네이버도 이런 걸 갖고 있죠. 근데 네이버는 AI가 좀 약간 경쟁력이 아쉽고, 근데 구글은 이런 데이터도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단점 GPU만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랑, 근데 이 구글은 이 자체를 다 제공해 버리니까 참 이게 파워풀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전력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보다. 전력 효율은 AI 서비스 수익성과 직결된다. 전력 효율 핵심 측정 지표는 PUE라고 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은데 전 세계 평균 데이터 센터 PUE가 1.5래요. 근데 구글은 1.092. 압도적으로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100메가 전력을 사용하면 일반 데이터 센터는 66.7메가와트의 장비를 쓸 수가 있대요. 근데 구글은 100메가 가지고요 90을 뽑아내요. 굉장히 좀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37%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이 대용량 언어 모델 이제 API를 사용료에서 이 운영 비용 차감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챗GPT 구독하시면 돈 내잖아요. 거기서 데이터 센터 운영비 빼서 이익 남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낮을수록 좋은데 구글은 그걸 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전기 요금은 얼마나 비쌉니까? 풀스택 전략과 고효율 데이터 센터로 이미 선두주자고 퀄컴도 전력 효율을 핵심 경쟁으로 내세운 AI 가속기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 독주 체제가 좀 지나면서 성능 지상주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비용 효율성을 담보하는 전력 효율이 핵심 경쟁력으로 되는 시대로 진입 중에 있다.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가 위협으로 느낄 거고 엔비디아가 과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반격할 건지. 젠슨항은 천재거든요. 반격하겠죠.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고객사인데 여기서 구글을 또 이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할지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글 진영과 엔비디아 중심의 요 진영이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 싸울 것 같고 누가 이기든 메모리는 좋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을요. 제가 제미나이 3한테 야 요거 만들어줘. 그래프로 이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내용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먼저 읽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거 보면 딱 눈에 들어오죠. 제가 방금 해드린 얘기를 보고 이걸로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자, 성능 지상주의 엔비디아 1.8테라 여긴 13테라 압도적이죠. 예. 성능 지상주의가 끝나간다. 여기서 일로 간다는 거예요. 전력 효율. 그래서 속도도 훨씬 빠르고 NV링크보다. 그래서 구글의 장점 서비스, 학습 서빙, 모델 아키텍처, 컴파일러, 프레임워크 이걸 다 갖고 있어요. 풀스택 이걸 다 제공한다. 그다음 PUE 전력 효율이죠. 전 세계 평균 1.5인데 구글은 1.09에 37%더 많은 연산을 수행한다. 다 정리되셨죠? 이렇게 한번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왜 구글이 지금 엔비디아 시총을 위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말끔히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기서 핵심은 메모리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당신의 포트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이유인데 신영의 이제 박세라 권혁 연구원님이 아주 잘 쓰셨습니다. 요게 저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저도 강연에 가면 돈 벌려고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자산 방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유가 뭐죠? 인플레가 고착화돼서 그래요. 계속 물가는 올라요. 돈 가치 떨어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인구가 고령화돼서 감소하니까. 그럼 공급이 줄어요. 근데 소비 여력은 그대로거든요. 줄지가 않아요. 소비 총량은.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거죠. 두 번째 고령화로 세수 감소. 정부가 돈이 없어요. 만성적 재정 적자. 허리띠를 졸라 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채를 계속 키워서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걸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금리 조정만으로는 인플레 제어도 안 되고 근데 금리를 어쨌든 최대한 낮춰야 돼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그래야 이제 요 채권 발행할 때 이자 부담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적금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봐요. 예, 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과 부동산 같은 실물전 보세요. 과거랑 다르죠. 금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 예. 원자재 값보다. 금이 요 인플레 방어수단인 거 아시죠? 주식도 마찬가지. AI의 또 폭발적 성장의 구조적 수요 변화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필수적인 성장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자산에 투자라는 거예요. 요런 시대니까. 금도 있지만 요걸 대비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현금 흐름도 배당도 주니까. 독보적 전 필수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거기 나오는 이익 가지고 주주들한테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배당 주고. 예. 사용료 요금은 계속 올라가요. 물가 오르면요. 뭐 고속도로 요금 오르잖아요. 비슷한 거죠. 전기 요금 오르는 것처럼. AI가 근데 또 촉발했다. 인프라는 대체 투자 자산군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데, 글로벌 인프라 투자 총 자산은 이 4천억 달러, 2014년 4천억 달러에서 2015년 1조 4천억 달러로 3배 증가했습니다. 28년에 2조 1천억까지 갈 거래요. 인프라 자산의 수익률은 10.9나 돼요. 되게 기대 수익률이 높죠. 과거 인프라 투자는 주로 재생에너지랑 운송에 주도했는데 이제는 AI, 디지털 인프라가 많아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60% 이상이나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연산하는, 우리 이제 구글 얘기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회사들이 구글이에요. 예. 데이터 센터 전환은 막대한 전력 공급.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전력 효율을 이제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전력 에너지 인프라. 상위 70%가 작년에 투자한 인프라 펀드에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 개념은 어쨌든 전통적인 도로, 공항에서 신재생, 데이터 센터, 통신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고, 근데 인프라 투자도 세 가지 개념이에요. 처음에는 그린필드는요, 신규 처음에 공장 짓는 것들 있죠. 그린필드라고 그래요. 그걸 개발 초기 단계. 리스크는 크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성공하면 기대 수익률이 12에서 18 되게 높고, 브라운필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미 만들어진 자산 있죠. 공장이나 이런 거를 인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거. 요거는 이제 중위험이죠. 8에서 14% 정도 수익률. 세컨더리 기존 펀드 지분. 기존의 펀드와 지분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지분 거래를 해요. 뭐 지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즉시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리스크는 낮은데 다만 수익률은 좀 낮다. 5에서 10%. 과거 인프라 투자는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 기간으로 그 기간 투자의 전유물인데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인프라 투자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프라 투자 매핑이래요. 한번 보시면 그린필드 신규 개발, 운용 중 자산 매입, 기존 프로젝트 펀드 지분 거래. 여기가 이제 발전 사업. 여기 미국 기업들이 있죠. 운영하는 회사 한전. 인프라 기업 중에 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SK 이터닉스예요. 거기다 삼성물산, HDC, 현대건설이 대표적인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 저 밑에 있는 이제 ETF는 이제 미국의 상장 IGF, IFRA가 인프라 이제 ETF다. 요런 걸 이제 투자하시면 뭐 그런 거죠.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죠. 요거 이제 맵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매우 순수한 업체고, 그냥 우리나라의 신재생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수혜주로 보는 거예요. 이터닉스를. 요새 좀 주가 빠졌지만. 예, 그리고 삼성물산, HDC, 그 개발업체, 발전사업자, 넥스트에라 에너지, 브룩필드, 예, 리뉴어블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여기가 맞나요? 그런 것 같고, 인프라 펀드 유명하죠. 맥거리 인프라. ETF는 IGF. 그래서 주요 기업하고 인프라 펀드 한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SK D&D에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나온 회사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죠. 풍력 발전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신한우이, 인천구력, 울진우거 여기서 개발 능력 갖고 있고, 이 회사의 첫 번째 역량은 대규모 개발 부지 선정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하고 막 이런 것도 연료전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공시 몇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개발 부지 선정과 인허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선점을 하는 거죠. 국내 환경에 주민 민원도 대응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력 계통에 대한 완벽한 일. 이거 개발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날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금융규제. 이거 다 금융으로 다 조달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장기 PPA.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남쪽에서 어떤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SK 이터닉스가 이걸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원하는 한전에 줄 수도 있지만 어디에 주냐면 하이닉스가 원해요. 그 하이닉스에 팔아요. 저걸 PPA라 그래요. 저걸 잘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바로 전력을 받아서 중간 유통이 없으니까 좋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걸 구입을 하면 알리백을 달성할 수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하이닉스 반도체 만들었다. 그 알리백. 예, 알리백이 이제 재생에너지 100%쓴 기업. 그러면 이게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좋은 거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이터닉스의 장점은 저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뭐 평택, 또 뭐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하지 않겠죠. 용인의 대규모 클러스터, 반도체 단지 이런 데다 저 SK 이터닉스가 태양광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공급해주면 그 자체가 알리백이 돼서 되게 기업들은 좋은 거죠. 그래서 태양광 분야에서 직접 이걸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제도 이 공시가 떴잖아요. 어제 이 공시 떴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공시 하나 떴더라고요. 알리백 고객사, 예, 방금 설명드린 솔라닉스 1호부터 6호까지 있는 것 같아요. 6호인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5호인가요? 예. 계속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30년간 여기서 돈이 매년 나와요. 태양광 1호, 태양광 2호 같은 건데 여기서 전기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호는 25년간. 그럼 매년 찍히는 거예요, 돈이. 예. 꾸준히 받는 거죠. 그래 운영하고 팔 때도 팔아야 돼요. 지분 매각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2015년 제주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소 10년 무사고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입증했습니다. 울진 현종산 군위풍배 풍력자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게 다 이 회사의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겁니다. 요게 이제 그 SK 이터닉스의 파이프라인이니까 한번 보시고, 태양광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 풍력도 있죠. 연료 전지도 해요. 예. 저희 블룸 에너지로부터 받아요. 요게 데이터 센터 같은데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ESS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HDC가 좀 주가 부진했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도로 및 이제 교통, 항만 물류, 에너지 요게 핵심입니다. 통영 에코파워. 서울 춘천 고속도로 있죠. 21년 개통해서 여기서 계속 돈 벌고 있고, 북항 아이브리 있죠. 부산항 대교거든요. 여기서 배당금 받아서 배당 줘요. 통영 에코파워 역시 가동 들어가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개발이 원래 전신인데 어쨌든 이제 HDC가 이런 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서울 춘천 고속도로 지금 상업운전 개시된 지가 꽤 됐고요. 초과 달성했어요. 예상 통행량이 원래 44,900대인데 61,780대가 다니니 더 좋은 수익을 냈겠죠. 서창 김포 고속도로, 시흥 서울 연결도로 신규 추진 중이고, 부산 항만에 이제 이런 터미널이라든가 대교 이런 데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건설사가 어떡하죠? 저렇게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다음에 일분 지분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을 정리해요. 예, 성공하면. 그래서 끝. 근데 요 HDC는 계속 이걸 지분을 가져가면서 계속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예, 꾸준히 유지하면서 배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통영 에코파워가 저도 작년에 발굴한 회사예요. 작년에 공시 보고 왜 VIP 자산운용이 이 회사를 왜 투자했지? 이제 그게 궁금해 가지고 파봤더니 통영 에코파워라는 LNG 발전소를 이제 인수해 버린 거예요. 예, 요거를. 그래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이익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때가 10,000원 초반대 할 때죠. 그래서 24,000원까지 갔었죠, 실제 1년 만에. 그래서 다시 좀 빠지긴 했는데, 요 통영 에코파워가 정말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요게 상업 개시 이전에 그냥 1,000억 정도 벌어요. 저게 그 용산 아이파크몰 있죠. 거기도 흔히 말하는 덕후분들이 많이 가세요. 정말 핫 아이템들이 많은데 거기 어쨌든 1,000억 내거든요, 1년에 이거 다 합치면. 근데 발전소 가동하니까 4,000억까지 늘어요. 이익이 연간. 이렇게. 그래서 알짜를 한 거고, 배당. 그래서 최근에 주가 빠졌지만 뭐 이런 성장 이런 걸 본다면 지금은 좀 매력적이지 않나 싶고, 그다음 맥코리 인프라도 많이들 투자하시죠. 이 배당으로. 그러니까 펀드예요. 펀드가 상장된 거예요. 유로, 도료, 교랑, 터널, 항만 이런 데 여기 투자한 겁니다, 그동안. 지금도 운영 중에 있어요, 다.
동서울 지하도로 이거 건설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그린필드 플레이를 했죠. 처음부터 참여해 가지고 정부 수익 보장 등 통해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추진했는데 지금 많이 지어졌으니까 브라운필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돈 배당을 계속 받는. 그래서 예전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연 2의 분배금 줍니다. 맥코리 인프라는. 그래서 이거 투자하시면 연 2의 분배금 뭐 배당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006년 상장 이래로 이제 올해 10월까지 매월 한 주씩 샀다고 치면 분배금 전액 재투자하면 연한산 수익률이 그러니까 내가 배당받은 걸 그대로 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매년 9%씩 수익이 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S&P 500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S&P 500 지수가 연평균 수익률이 9%거든요. 비슷하죠. 근데 분배금 투자 안 하고 그냥 분배금 내가 갖고 재투자만 안 하면 연 6.8. 그래도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이죠. 예, 연으로 따지면. 그 맥쿼리 인프라 분배금 재투자 시나리오인데 6년부터 25년까지. 예, 총 매수 원금 200만 원 감안하면 최종 평가에 한 주씩 산다고 치면 매월 그럼 500만 원 된 거죠. 이거 한 주가 아니라 100주 샀으면 예, 엄청난 돈이 됐겠죠. 예. 어쨌든 총 수익률은 이렇게 나왔다. 연한산 수익률.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이런 하남 데이터 센터도 있고 뭐 이런 분배금 하락 리스크도 제한적이니까 한번 예, 보자는 그런 내용 같고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 괜찮죠.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 자산을 돈 번다 이런 목적보다 해지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이런 인프라 투자도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자동차 쪽은 로보택시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로보택시와 테슬라, FSD 자율주행 확산은 핵심 운동 사람보다 안전한 운전이다. 웨이모 2023년 8월 샌프란시스코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했고 지금 잘하고 있고 리프트를 이미 이겨버렸어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웨이모의 안전성 데이터가 인상적입니다. 100만 마일당 교통사고 건수가 2.1건밖에 안 된대요. 인간 운전자가 4.68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적다. 웨이모는 확실히 사고는 적은 편이다. 그리고 요금은 웨이모가 좀 이렇게 뭐 싸진 않죠. 예. 근데 어쨌든 우버랑은 조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일단은 자율주행이니까 우버보다는 30% 비싸대요. 근데 소비자들은 우버보다 이걸 선호하는 게 안정적이고 독립적이고 쾌적하니까 사람이 안 타니까. 그리고 테슬라 감독형 이제 감독형은 뭐냐면 한 명이 앞자리에 타요. 그래서 이제 혹시 사고 날까 봐 대비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11월부터 이제 미국산 모델의 활성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은 안전 규제가 제일 까다로운데 어쨌든 유럽에서 규제가 도입되면 한국, 중국으로도 간대요. 중국과 유럽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이게 허용된다는 건 이제는 안전운전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밸류체인에 HL 만도와 한국 타이어를 꼽아주셨고 HL 만도는 실제 테슬라에 공급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도의 고객사 중에 하나가 북미 전기차. 여기는 테슬라라고 안 나왔지만 사실 투자하시면 다 알아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샤오미는 피지컬에 샤오미에도 아마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전동화 부품. 그래서 만도는 중국 고객사와 활발한 거래로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또 자유롭다. 그래서 현대차 비중이 제일 높고요. 이 고객사 중에 2등이 중국. 중국 그다음에 여기 테슬라 쪽인 것 같고 여기가 중국 쪽. 물론 GM에도 공급해요. 다 합쳐서겠죠. 예. 중국도 있고 그래서 중국 비중이 꽤 높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한국 타이어는 신차 타이어 고객이 다변화돼 있는데 매출 비중은 현대, 기아, 폭스바겐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면 타이어가 단가가 비싸거든요. 전기차 타이어는.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저가 트림에도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드차 이런데 신차용 타이어 내 전기차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타이어는 커요. 단가도 비싸고 교체 주기도 되게 빠르대요. 4, 5년인데 일반 차가 3, 4년에 한 번. 그럼 당연히 타이어 회사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좋은 거죠. 로보택시, 로보트럭은 또 24시간 주행하니까 교체 주기가 2년밖에 안 돼요. 앞으로 미래 시대의 타이어는 중요해. 그러니까 은근히 숨은 수혜주예요. 이 타이어가. 이게 타이어가 지금 뭐 우리가 타이어 그냥 뭐 옛날 산업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 오면 타이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여기에 만도의 주력인 두 가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좀 EPS랑 요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찾아서 만든 겁니다. 자, EPS가 뭐냐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인데 여러분 핸들이 여기가 전기 모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조향력을 이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과거엔 유압식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오면서 EPS가 표준이 됐습니다. 연비도 향상을 정밀하게 조향을 해줘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연동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율주행에서는 EPS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ECU가 제어를 해서 전기 모터로 이거를 자동 좀 제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죠. 전기 모터로 조향력을 유지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해줘요. IDB는 요게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와 전자식 안정성 제어를 하나로 통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레이크 밟잖아요. 요거를 통합한 거예요. 여러 이제 이 전장 부품을 섞어 가지고. 기존에는 브레이크 부스터 ABS, ECU 따로 놀아요. 얘는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부품 수도 그럼 줄 거고 응답 속도 빠르고 역시 자율주행에서 필요합니다. 요 세 개를 합쳐버린 거예요. 페달 딱 밟는 순간 얘가 한 번에 잡아주는 거죠. 왜 만도가 그럼 주목받나?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IDB랑 EPS, 야 좌회전해, 멈춰, 즉각적으로 이걸 빨리 수행한다는 거죠. 이걸 만드는 회사가 만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만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그 라이브 할 때도. 예, 너무 주가가 안 가가지고. 근데 만도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자동차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 반도체, AI 버블 논쟁이 뜨겁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뭐 확보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HBM 호황과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례적인 슈퍼 사이클 진입 중인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장합니다. 낸드도 성장하고 메모리 가격 급등하고 있고 2017년 슈퍼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고 공급은 부족, 수요는 굉장히 좋고. 예. 그래서 한국 메모리 공급사는 고객사와 또 장기적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장기 구매 계약 맺잖아요. 이 가격을 엄청 높이진 않을 거예요. 막 그냥 무한정. 그러면 저 고객사는 힘들죠. 그잖아요. 적절히 공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보스가 발표한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요새 버블 논쟁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패권 경제, 오픈 AI랑 엔비디아 진영,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지만 여기 구글이 핵심이죠. 여기랑 싸우는 거죠, 서로. 여기 물론 엔비디아 들어가지만 TPU가 요새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죠. 기존 이제 저쪽 진영엔. 한국 반도체 주가도 AI 버블 우려 때문에 좀 빠지고 있지만, 예, 뭐 요새 뭐 버블 우려 배경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막 서로 막 엔비디아가 돈 빌려주고 오픈 AI가 그거 빌려서 브로드컴과 칩 사오고 뭐 이런, 아니 브로드컴하고도 뭐 체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네. 그래서 감가상각 기간 연장하는 부분 다 설명드렸죠. 엔비디아 매출 채권 증가.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동통신, 통신 쪽이죠. 무선통신 사업자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패권 경쟁이니까 이건 멈출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거고, 또 옛날에는 그때
그 2000년대 통신장비 시장과 달리 그때 중국 업체들과 경쟁도 되게 심했대요. 그때 좀 버블이 터졌던 이유도 중국이 막 끼어들면서. 근데 지금은 중국은 반도체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맞춤 사이클이고 미리 찍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AI 버블 우려는 타당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우려하지 말자. 3-4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 감소 가능성을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그죠? 공급 느는 것도 지금 느는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다. 두려움을 걷자. 뭐 이런 내용이고, 저희 당사 자료인데 구글 모먼트 AI 경쟁 재개 촉매제로 작용할 거. 요게 그 AI 서버 점유율인데 물론 엔비디아가 이기는데 이제 점점 경쟁들이 심해지겠죠. 구글 TPU 예, 엄청 높아지고 있죠. 제미나이 3.0 출시 이후 호평 아까 설명드렸고, 엔비디아 풀스택 접근, 엔비디아 대 구글 기술 구도 아까 그 김일혁 연구원님 그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이고, 엔비디아의 진정한 해자가 GPU와 쿠다의 설계 최적화. 구글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근데 더 위협적인 건 메타가 갑자기 구글 TPU를 사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온프레미스 방식인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서버 데이터 등을 갖고 있는데 그 거기다가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의 건물 내에다 직접 구축하는 방식. 기업 안에다. 그러니까 TPU를 사와서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그냥 넣는 거죠. 빌려오는 게 아니라. 근데 엔트로픽 향은 그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 센터나 서버 같은 건 다 빌려주는 건데, 메타는 그 방식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있는데 공간이 거기에다가 구글 TPU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러면 저 구글의 TPU를 계속 싸우면 엔비디아한테는 불편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고, 아까 이건 파이토치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구글이 TPU를 이거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이 구글의 텐서플로우 잭스 대비해서 이 메타가 만든 이제 파이토치 하면 어렵습니다. 네, 이 용어도 어려운데 이거 대비해서 어쨌든 더 좋은 걸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 쿠다라든가.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구글이 아까도 김일호 연구원이 보고서 보셨지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위협이 될 수밖에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풀스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와 TPU의 점유율은 이제 막 오픈 AI와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이르죠. 이르지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글의 약진은 이게 그냥 관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뭔가 판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고객사들과 이해상충 관계도 좀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선도 업체들이 구글한테 내부 전략을 또 공유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승자가 누가 될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어쨌든 구글의 이번 이슈는 AI 산업의 경쟁을 촉매시켰다. 그래서 AI 버블을 위축됐던 투자자 결론은 구글이 나오면서 어쨌든 뭔가 시장이 한 번 더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메모리 산업에 긍정적입니다. 왜? HBM 공급업체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한테는 유리하다. 엔비디아 견줄 병용성과 성능 갖추려면 구글 TPU도 결국 HBM이 필요한 거죠. 고사양에. 그래서 한국 입장에선 뭐 더 좋은 그림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할게요. 코미코가 좀 주가 빠졌지만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조금 낮췄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는 견조하긴 한데 그 대규모 지출 때문에, 투자 때문에 감가상각기 때문에 조금 내년 이익을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올렸고요. 전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3분기 일회성 때문에 이익이 좀 안 좋았어요. 중국 반도체 고객들의 또 투자 재개가 좀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10월부터는 또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가. 또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랑 합병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 순이익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좀 기회국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디지털 대성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그 공시로. 대성 패스, 대성 패스, 이감, 모의고사, 강남 대성 기숙 의대관. 예. 의대에 지망하는 이제 학생들이 여기 진짜 많이 기숙하죠. 예. 그래서 이번 3분기 그리고 놀라운 실적 냈어요. 분기 영업이익이 200억대인데 21년부터 24년까지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점프.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저 요런 거 인수해서 그런 거죠. M&A도 되게 잘했고 고등 부분 잘하고 있고 단가도 인상됐고 직영 학원 매출액이 400억인데 이제 700억까지 늘어날 것 같고 이거 제가 한번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3 수험생은 28년까지 늘어나요. 예, 여러분도 잘못 알고 있는 지금 상식이죠. 올라갑니다. 언제부터 꺾이냐면 29년부터 이제 감소 시작해요. 감소는 해요 언젠가.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험생 감소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28년까지 성장 기대하고 주가는 싸고 배당 매력 높고 배당주예요. 배당 수익률 6% 7%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기업은 성장성이 부족하다는 말은 인구가 감소해서 서울 아파트가가 하락한다는 것과 같은 우매한 소리다. 예.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쉽게 안 떨어지죠. 왜죠?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가 증가하잖아요. 아파트는 세대수가 중요한 거예요.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인구가 늘면 더 좋겠지만 인구보다 세대수예요. 세대수.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NC소프트가 좀 아이온2가 흥행하고 있어요. 주가 흔들렸다가 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예, 오랜만에 흥행작이 나왔고 지금 2일까지 평균 일 사용자 수가 150만 명이래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어요. 옛날에 아이온2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이 결제할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30% 떼가죠. 구글이나 애플이. 근데 PC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거기서 결제 안 하고. PC 결제 비중이 90%가 된대요. PC 결제 금액은 수수료가 20%는 싸요. 그럼 이거를 1,000억 원 정도 아낄 수가 있대요. 지금 정도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엄청난 일이죠. 이 1,000억 원은 그대로 이익으로 잡히겠죠. 예. 굉장한 일이죠, 이거는. 그리고 리니지 M, 리니지 2M은 또 이게 26일부터 PC 게임으로 변경돼서 이제는 PC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PC에서도 게임도 하고. 그래서 NC소프트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주가 31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최악은 지났다. 예, 흥행 실패해도 잃을 건 없고 다행히 흥행 성공 중이고 PC 결제 비중으로 수수료 절감도 가능하고 인건비도 줄였고. 자, 동진세미캠은 일단 발포제랑 중국 법인 지분 매각하고 발포제 사업분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주가가 흔들렸는데 우리가 물적 분할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발포제는 핵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갑자기 반도체 소재를 떼어내면 난리가 났겠지만 그게 아니고 발포제니까 발포제 핵심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력인 전자재료 여기 EUV 아시죠? 아니면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쓰이는 감광액 예, 웨이퍼에 바르는 감광이 있어요. 빛을 쏘면 감광이 반응을 해가지고 회로를 그려주는 소재입니다. 그거 국내 대표 회사죠.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좀 감소했지만 환율 하락 때문이고요. 일회성 변수 제외하면 괜찮습니다. 또 EUV 그 감광액 부분도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소통을 안 해요. IR을 좀 많이 해주세요. 기업이 좀 주주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샘CNS는 이제 저희 그 정웅시 연구원님이 자료를 쓰셨고 예, D램, 세라믹, STF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 있고 프로브카드에 보면 밑에 이제 약간 이렇게 세라믹처럼 달린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프로브카드는 이제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죠. 그 부품이죠. 거기에 세라믹 STF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세라믹, STF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D램이 들어가는 거. 7억에서 122억, 298억. 3분기 실적 좋았고 이번에 주가 좀 빠졌지만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샘CNS도 아까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이크론양 비중도 늘고 있고 또 국내 고객사가 중국의 TSA가 중국 CXMT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줍니다. 그 글로벌 비메모리 프로브카드 강자가 테크노 프로브인데 여기에도 세라믹 STF로 HBM용으로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프로브사가 세계에서 막강한 기업인데 아마 샘 CNS 제품을 적용한다면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 메모리만 하다가 메모리 중심에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대도 되고 하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 보고 오늘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네요. 자, GNC 에너지 부천 피치 데이터 센터 KT에 공급합니다. 비상 발전기 아시죠? 데이터 센터 흔히 펑 나면 안 되니까 비상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GNC 에너지는 국내 1위입니다. 비상 발전기에서. 한국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지면 수혜고 네이버, LG CNS, KT 클라우드, 카카오, 삼성, SK텔레콤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전 시에 이런 걸 보존해 주는 거고 이익이 조금 3분기 줄었지만 수주 잔고 공급 계약 보이세요? 수주 잔고 파란색 선 급격히 오르죠. 지난 8월 SK와 아마존의 울산 데이터 센터도 공급 계약을 맺었고 네이버 각세종에도.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 아까 설명드린 PPA 계획을 맺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한국의 대기업과 맺었는데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업에 판매하는 거 전력을. 그래서 이번에 이터닉스가 직접 거래 계약을 맺었고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이터닉스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이터닉스가 여기랑 중간이 보통 한전 거치거든요. 가운데 이걸 안 거치고 직접 둘이 그냥 알아서 중간 유통만 없앤 거예요. 요 둘이 서로 주고받는 요 거래를 의미한다. 알리백을 그럼 달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을 구매하면 100%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서 만들었다는 인증서가 되잖아요. 이 글로벌 캠페인이거든요. 하나의 인증서예요. SK도 이걸 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하이닉스도. 근데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고 아무튼 100메가와트면 굉장히 큰 규모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삼성전자 급등. 요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아요. 분위기가.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 좀 약간 제약에 걸려버린 거죠. 그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는 메모리도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 2차전지 다행입니다. 어제도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리튬 값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호재거든요. 오늘 바로 반영했고 SK바이오팜 14만 원까지 갔습니다. LG와 오늘 바이오나 에피스홀딩스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수급 때문에 빠진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오랜만에 증권주도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조정받아서 그런 거죠. 한미 반도체 오랜만에 오늘 다 분위기 좋았어요. 하이닉스만 좀 아쉬웠죠. 지주사들하고 일부.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진짜 오늘은 바이오가 다 그때 사면이 오늘도 올랐네요. 파도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2차전지 좋았고 다만 오늘 SPJ 일부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일부 많이 오른 거 하나마이크론도 크게 약자는 없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서 같이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코스피는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압도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케어제는 좀 많이 올라서 그렇고 여기 세트라가이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여기 직원이 아랍에미리트에 기술 유출했다는 논란이 있나 봐요. 아니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좀 흔들렸고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 극복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위성 만드는 뭐 기술을 유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LB나 좀 많이 올랐던 기업도 일부 빠진 거 외에는 뭐 하이닉스 비중 좀 높거나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오늘 뭐 일부 로봇주 반도체 소부장 코리아 FT가 많이 올랐네요. 하이브리드카 하면 코리아 FT 그죠. 아까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미코도 올랐고 오늘 ST팜도 10만 원 다시 넘었고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올라섰고 이제 바닥은 여기서 다진 것 같아요. 다졌고 뭐 오르면 한 4,000에서 4,050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좀 견조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반등 쪽으로 보세요. 단기로는 반등. 그리고 또 올라가다 한 번은 좀
약간 저항 요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저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6천억 정도 샀고 오늘 오랜만에 들어왔고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리튬 2차 전지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고요. 인터넷도 오늘 둘 다 좋았네요. 카카오, 네이버도 다 급등. 폐배터리 관련주도 아마 바닥 찍은 것 같고 건설주 다 좋았습니다. 석유화학은 아주 좋았고요. 예. 근데 롯데케미칼이 아침에 막 급등하다가 막 아주 요동을 치더라고요. 근데 별 내용은 없는데 그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해 가지고 HD 현대케미칼인가요, 이름이? 거기랑 뭐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 때문인가? 근데 그게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엄청 오늘 롯데그룹이요, 막 요동을 쳤습니다. 뚜렷하게 뭐 나온 게 없는데 그랬고 오늘은 LG화학 아주 좋았고요. 2차 전지 뭐 다 좋았고 온디바이스 AI, 가온칩스, 뭐 삼성전기 뭐 오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주에서는 롯데지주 맞아요. 롯데지주 빠져서 그런 거고 우주항공, 세트랑 요 정도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다 좋았습니다. 거의 다. 네, 뭐 어느 것 하나 소외 잘 안 받고 다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라이브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쉼없이 방송을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가 괜찮아서 다행이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